파리 언어학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프랑스어 문장 하나를 이해하는데 평균 4.7초, 같은 내용을 한국어로 읽으면 2.1초. 소르본대학교 담화연구소는 이 결과를 3개월간 숨겼습니다. 설명이 많을수록 정확하다던 그들의 200년 전통이 흔들렸기 때문이죠. 그런데 프랑스 젊은 세대는 이미 선택을 끝냈습니다. 설명 대신 즉각 이해되는 언어, 한국어 콘텐츠 소비가 전년 대비 340% 급증했습니다. 지금부터 프랑스가 충격받은 한국어 정보 밀도의 비밀 시작합니다. 저는 프랑스 파리 7대학 담화분석연구소에서 일합니다. 제 전공은 화용론, 사람들이 문장을 어떻게 이해하고 반응하는지를 연구하죠. 프랑스 언어학계는 오랫동안 하나의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맥락을 충분히 설명해야 오해가 없다는 원칙입니다. 2023년 가을, 연구소 회의실에 모인 교수진은 모두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프랑스어는 논리적 언어다. 주어와 동사, 목적어를 명확히 배치하고 관계대명사로 문장을 연결하면 의미는 정확해진다. 이 방식은 데카르트 이후 400년간 프랑스 지성의 자랑이었죠. 회의 중 한 교수가 최근 트렌드를 언급했습니다. 파리 젊은 세대 사이에서 한국 콘텐츠 소비가 급증하고 있다고요. 드라마, 예능, 유튜브 쇼츠까지 자막을 보며 한국어 문장 구조에 익숙해지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다는 보고였습니다. 한 원로 교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문화적 유행일 뿐이야. 언어 구조와는 무관하지. 프랑스어는 설명이 많아서 정확한 거야. 한국어는 문맥 의존도가 높아서 오히려 모호할 텐데.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랬죠. 설명이 많으면 이해가 느릴 수 있지만 정확도는 높다. 이건 당연한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그해 겨울, 연구소에 한 가지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프랑스 디지털문화진흥원에서 의뢰한 프로젝트였죠. 젊은 세대의 콘텐츠 이해 속도를 측정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특히 자막 기반 콘텐츠에서 언어별 이해 속도 차이를 분석해달라고요. 저는 이 프로젝트 책임자로 지목됐습니다. 솔직히 결과는 뻔하다고 생각했죠. 프랑스어가 설명이 많으니 이해 시간은 길겠지만 정확도는 높을 거라고요. 한국어는 빠르겠지만 맥락을 놓치는 경우가 많을 거라 예상했습니다. 시험 설계는 간단했습니다. 18세에서 30세 사이 파리 거주자 300명을 모집했습니다. 같은 내용의 문장을 프랑스어, 영어, 한국어로 제시하고 이해 시간과 정확도를 측정하는 방식이었죠. 예를 들면 이런 문장입니다. 회의가 취소됐어요. 팀장님이 급한 일이 생기셨대요. 이 문장을 프랑스어로 옮기면 La réunion a été annulée. Parce que le chef d'équipe a eu une urgence가 됩니다. 영어로는 The meeting was cancelled because the team leader had an emergency죠. 시험 시작 전, 저는 동료들과 내기를 했습니다. 프랑스어가 정확도에서 1위를 차지할 거라고요. 한국어는 속도는 빠르지만 정확도는 낮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2024년 1월,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참가자들은 화면에 뜨는 문장을 읽고 내용을 파악한 뒤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해 시간이 자동 측정됐죠. 그 후 객관식 문제로 이해도를 확인했습니다. 초반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저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어 이해 속도가 빨랐거든요. 예상대로였죠. 하지만 정확도 데이터를 보는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한국어 이해 정확도가 프랑스어와 거의 같았습니다. 아니, 어떤 문항에서는 더 높았어요. 저는 데이터 오류를 의심했습니다. 시험 설계를 다시 점검했죠. 하지만 문제는 없었습니다. 동료 교수 한 명이 말했습니다. 이건 참가자들이 한국 콘텐츠에 익숙해서 그런 거 아닐까. 한국어 문장 패턴을 이미 학습한 거지.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참가자 중 70%는 한국어를 전혀 배운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막으로만 접했을 뿐이죠.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설명이 적은 언어가 어떻게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맥락 의존도가 높으면 오해가 생겨야 정상 아닌가요? 2월 첫째 주, 연구팀 회의가 열렸습니다. 데이터를 공유하자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한 연구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한국어 문장 구조 자체에 뭔가 있는 건 아닐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문장 구조가 이해 속도를 결정하는 건 맞아. 하지만 정확도까지 보장하려면 설명이 필요해. 한국어는 조사와 어미로만 관계를 표현하잖아. 그게 어떻게 설명을 대체할 수 있겠어? 하지만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어 문장은 평균 2.1초 만에 이해됐고 정확도는 91%였습니다. 프랑스어는 4.7초에 89%, 영어는 3.3초에 90%였죠. 저는 그날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400년간 유지해온 프랑스 언어학의 원칙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설명이 정확함을 만든다는 믿음, 그 믿음이 무너지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어 문장 구조를 직접 분석해보기로요. 왜 설명 없이도 정확한지 그 비밀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제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2024년 2월 둘째 주, 연구소 복도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제가 발표한 1차 데이터가 교수진 사이에 퍼졌고 반응은 예상보다 격렬했습니다. 한 원로 교수가 제 연구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 데이터 믿을 수 없어. 재검증이 필요해.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자료를 다시 펼쳐 보였습니다. 300명의 참가자, 120개 문장, 총 36,000건의 측정값. 오류 가능성은 거의 없었죠. 교수님, 통계적 유의미성은 확보됐습니다. P값은 0.001 미만이에요.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숫자 문제가 아니야. 논리 문제지. 설명이 적으면 모호해져야 정상이야. 한국어가 정확하다는 건 우리 이론 전체를 부정하는 거야.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과학자로서 데이터를 믿어야 하지만 학계 선배로서 전통을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긴급 교수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의실에는 15명의 교수진이 모였습니다. 연구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기 전에 우리 내부에서 철저히 검증해야 해. 프랑스 언어학의 명예가 걸린 문제야. 한 교수가 제안했습니다. 참가자 풀을 바꿔보자. 이번엔 한국 콘텐츠를 전혀 접하지 않은 사람들로만 구성하는 거야. 그러면 결과가 달라질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합리적인 요구였죠. 2월 셋째 주, 새로운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45세 이상, 한국 콘텐츠 노출 이력이 전혀 없는 200명을 모집했습니다. 시험 방식은 동일했습니다. 같은 내용을 프랑스어, 영어, 한국어로 제시하고 이해 시간과 정확도를 측정했죠. 저는 이번엔 결과가 다를 거라 기대했습니다.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니까요. 3월 첫째 주, 2차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한국어 이해 시간은 2.4초로 약간 늘었지만 정확도는 여전히 88%였습니다. 프랑스어는 4.9초에 87%였죠. 동료 연구원이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뭔가 잘못됐어. 한국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이해해? 저는 참가자 인터뷰 녹취록을 다시 들어봤습니다. 한 참가자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한국어 문장은 끝부분만 봐도 대충 감이 와요. 누가 말하는지, 어떤 태도인지가 바로 느껴지거든요. 또 다른 참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프랑스어는 문장 전체를 읽어야 상황이 정리돼요. 하지만 한국어는 어미 하나로 관계가 정리되더라고요. 저는 이 말들을 메모했습니다. 어미, 문장 끝, 관계. 이 세 단어가 계속 반복됐습니다. 뭔가 패턴이 있었죠. 3월 둘째 주, 파리 소르본대학교 언어학과에서 세미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제 연구 결과를 발표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였거든요. 하지만 연구소장이 권했습니다. 가서 발표해. 다른 학자들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3월 셋째 주, 소르본대학교 세미나실. 60명의 언어학자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한국어 2.1초 91%, 프랑스어 4.7초 89%. 숫자가 스크린에 뜨자 웅성거림이 시작됐습니다. 한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 데이터는 신뢰할 수 없어요. 한국어는 교차어잖아요. 조사와 어미만으로 의미를 전달하는 언어가 어떻게 굴절어나 고리버보다 정확할 수 있죠? 저는 대답했습니다. 저도 같은 의문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명확합니다. 참가자들은 한국어 문장 끝부분에서 관계와 태도를 즉각 파악했습니다. 또 다른 학자가 반박했습니다. 그건 착시일 뿐이에요. 맥락 의존도가 높으면 오해 가능성도 높아요. 장기적으로 보면 프랑스어가 더 안정적일 겁니다. 세미나는 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결론은 나지 않았죠. 절반은 제 데이터를 신뢰했고 절반은 의심했습니다. 저는 지친 표정으로 연구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제 이메일함에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벨기에 루뱅대학교 언어심리학과 교수였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당신 연구 결과를 봤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실험을 진행 중입니다. 네덜란드어와 한국어 비교 연구인데 결과가 당신과 일치합니다. 한국어 이해 속도가 월등히 빠르고 정확도도 높습니다. 혹시 공동 연구 의향이 있으신가요?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벨기에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어 문장 구조에 뭔가 있었죠. 3월 넷째 주, 저는 연구 방향을 수정했습니다. 단순 이해 속도 측정이 아니라 한국어 문장 구조 자체를 분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어미와 조사가 정보를 어떻게 압축하는지를 파악하려 했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몰랐습니다. 한국어 전문가가 필요했죠. 연구소에 한국어 강사를 초빙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연구소장이 난색을 표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
외부 강사를 쓰려면 최소 3개월은 기다려야 해. 저는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파리에 거주하는 한국어 교사를 직접 섭외했습니다. 개인 비용으로 주 2회 수업을 듣기로 했죠. 4월 첫째 주, 첫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교사는 파리 거주 15년 차 프랑스어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첫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어 문장은 왜 끝부분만 봐도 의미가 파악될까요? 교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어는 문장 끝에 모든 정보가 집약돼요. 높임, 시제, 태도, 확신, 관계까지. 어미 하나가 프랑스어 문장 3개 분량의 정보를 담죠. 저는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어미, 정보 집약. 이 두 단어가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았습니다. 어떻게 짧은 어미가 긴 설명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교사가 예를 들었습니다. 회의가 취소됐어요. 이 문장을 보세요. 여기서 어요는 단순 존댓말이 아니에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거리, 상황의 격식도, 확신의 정도까지 담겨 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나의 어미가 다층적 정보를 전달한다는 겁니다. 프랑스어라면 La réunion est annullé라고 말한 뒤 추가 문장으로 태도와 관계를 설명해야 하죠. 4월 둘째 주,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어는 설명을 생략한 게 아니었습니다. 설명을 압축한 거였죠. 문장 끝 이음절에 프랑스어 10단어 분량의 정보를 집어넣은 겁니다. 이건 언어학적으로 혁명이었습니다. 정보 밀도가 이렇게 높은 언어는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흥분했습니다. 동시에 두려웠죠. 이 사실을 공개하면 프랑스 언어학계 전체가 흔들릴 테니까요. 4월 셋째 주, 저는 연구 방향을 다시 조정했습니다. 언어 구조 분석만으로는 부족했죠. 실제 사용 환경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특히 프랑스 젊은 세대가 왜 한국어 콘텐츠를 선호하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저는 파리 시내 3개 대학교에 설문조사를 의뢰했습니다. 18세에서 25세 사이 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했죠. 질문은 간단했습니다. 최근 6개월간 가장 많이 본 외국어 콘텐츠는 무엇인가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응답자의 67%가 한국어 콘텐츠라고 답했습니다. 영어 콘텐츠는 23%, 스페인어는 7%였죠. 저는 추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한국어 콘텐츠를 선호하나요? 가장 많은 답변은 이것이었습니다. 빠르게 이해돼요. 자막을 다 읽지 않아도 상황이 파악돼요. 두 번째로 많은 답변은 감정이 즉각 느껴져요. 누가 화났는지, 누가 기뻐하는지 문장 끝만 봐도 알아요 였습니다. 저는 이 답변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공통점이 보였죠. 속도와 감정 파악.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었습니다. 프랑스어는 문장 전체를 읽어야 감정을 파악하지만 한국어는 어미만 봐도 감정이 전달된다는 겁니다. 4월 넷째 주, 저는 실제 콘텐츠를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유튜브에서 조회수 100만 이상인 한국 예능 클립 50개를 수집했습니다. 프랑스어 자막과 한국어 원문을 비교했죠. 한 장면이 눈에 띄었습니다. 출연자가 진짜요? 라고 말하는 장면이었습니다. 프랑스어 자막은 CS 프레이 였죠. 하지만 맥락을 보니 단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놀람, 의심, 기대가 섞인 복합 감정이었죠. 한국어는 요하는 한 음절로 이 모든 감정을 전달했습니다. 프랑스어로 같은 뉘앙스를 전달하려면 CS 프레이면 프레이, 베어스체 세리옥스처럼 문장을 추가해야 했습니다. 저는 50개 클립에서 300개 문장을 추출했습니다. 평균 한국어 문장은 8개 음절이었고 같은 내용을 프랑스어로 옮기면 15개 음절이 됐습니다. 거의 2배 차이였죠. 5월 첫째 주, 저는 속도 문제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왜 젊은 세대는 속도에 민감할까요? 답은 미디어 환경에 있었습니다. 틱톡, 인스타그램 릴스, 유튜브 쇼츠. 이 플랫폼들의 평균 영상 길이는 15초에서 60초였습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정보를 전달하려면 문장이 짧아야 했죠. 저는 틱톡 영상 100개를 분석했습니다. 한국어 자막이 달린 영상은 평균 12개 문장이 등장했습니다. 프랑스어 자막이 달린 같은 길이 영상은 7개 문장만 등장했죠.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프랑스어는 문장이 길어서 자막을 다 읽기 전에 영상이 넘어갔습니다. 한국어는 문장이 짧아서 자막을 읽고도 영상을 볼 시간이 남았죠. 5월 둘째 주, 저는 파리 시내 한 카페에서 학생 그룹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20대 초반 학생 5명이 모였습니다. 모두 한국 드라마를 정주행한 경험이 있었죠.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처음엔 자막 읽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3화쯤 보니까 익숙해지더라고요. 문장 끝만 봐도 누가 윗사람인지, 누가 화났는지 알게 됐어요. 다른 학생이 거들었습니다. 프랑스어는 관계를 설명해야 하잖아요. 그는 그녀의 상사다. 그는 화가 났다. 이런 식으로요. 근데 한국어는 했습니다. 했어.
이것만으로 관계가 정리돼요. 저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프랑스어가 더 명확하지 않나요? 설명이 있으니까요. 학생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명확하긴 한데 느려요. 요즘은 속도가 중요하거든요. 10초 안에 이해 안 되면 넘어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멍했습니다. 속도가 정확성을 이긴 겁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속도와 정확성을 동시에 갖춘 언어가 선택받은 거였죠. 5월 셋째 주, 프랑스 디지털 미디어 연구소에서 보고서 하나가 발표됐습니다. 제목은 프랑스 젊은 세대의 콘텐츠 소비 패턴 변화였습니다. 핵심 내용은 이랬습니다. 2024년 1분기 18세에서 30세 사이 프랑스인의 평균 영상 시청 시간은 1편당 23초였습니다. 2020년에는 45초였죠. 4년 만에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보고서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정보를 전달하는 콘텐츠가 선호된다. 설명이 긴 콘텐츠는 중도 이탈률이 높다. 저는 이 보고서를 프린트해서 연구소 게시판에 붙였습니다. 동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죠. 언어 구조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디어 환경 전체가 바뀌고 있다는 거요. 5월 넷째 주, 연구소 회의가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한 젊은 연구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들, 저도 요즘 한국 콘텐츠 봐요. 솔직히 자막이 편해요. 프랑스어 영상은 설명이 길어서 집중하기 힘들거든요. 원로 교수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그건 내가 인내심이 부족한 거야. 제대로 된 정보는 시간이 걸려. 젊은 연구원이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어도 정확해요. 제가 테스트해봤는데 이해도는 프랑스어랑 똑같았어요. 오히려 더 빨랐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세대 차이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기성세대는 설명 중심 언어를 옹호했고 젊은 세대는 속도 중심 언어를 선호했죠. 저는 중간 입장을 취했습니다. 두 가지 모두 맞습니다. 하지만 환경이 바뀌고 있어요. 미디어 소비 방식이 달라졌고 언어도 그에 맞춰 선택되고 있죠. 6월 첫째 주, 저는 추가 실험을 설계했습니다. 이번엔 속도 압박을 가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문장을 보여주고 3초 안에 이해하라고 지시했죠.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어는 3초 안에 92%가 이해했습니다. 프랑스어는 61%만 이해했죠. 시간 제약이 생기자 차이가 극명해졌습니다. 저는 이 데이터를 보고 확신했습니다. 한국어는 시간 압박 환경에 최적화된 언어였습니다. 문장 끝 이음절의 정보를 집약했기 때문에 전체 문장을 읽지 않아도 핵심이 파악됐죠. 6월 둘째 주, 파리 시내 서점가의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한국어 학습서 판매량이 급증한 겁니다. 한 서점 주인이 말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5배 늘었어요. 주로 10대와 20대가 사가요. 저는 서점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한국어 코너에 학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왜 한국어를 배우나요?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자막 없이 보고 싶어서요. 그리고 친구들이 다 배우거든요. 요즘 한국어 모르면 대화가 안 돼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언어 선호가 아니었습니다. 세대 전체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바뀌고 있었죠. 속도와 효율을 중시하는 방향으로요. 6월 셋째 주, 저는 연구 중간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정보 밀도, 기반 언어 선호도 변화였습니다. 핵심 주장은 이랬습니다. 미디어 환경이 짧아지면서 정보 밀도 높은 언어가 선호된다. 한국어는 어미와 조사를 통해 높은 정보 밀도를 구현했고 시간 압박 환경에서 경쟁력을 확보했다. 보고서를 제출하자 연구소장이 불렀습니다. 표정이 신박했습니다. 이 보고서 외부 공개는 보류해. 프랑스어 교육계가 반발할 거야. 우리 언어가 느리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니까. 저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사실이에요. 데이터가 증명하잖아요. 연구소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이라도 말할 수 없는 게 있어. 적어도 지금은. 저는 그날 밤 고민했습니다. 과학자로서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학계 정치를 고려해야 할까요? 답은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실행은 쉽지 않았죠. 6월 넷째 주, 제 이메일함이 폭발했습니다.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스웨덴에서 연락이 쏟아졌죠. 모두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도 같은 현상을 확인했다. 젊은 세대가 한국어 콘텐츠로 이동하고 있다. 가장 먼저 온 메일은 암스테르담 대학교 미디어 연구소였습니다. 책임 연구원이 이렇게 썼습니다. 네덜란드어와 한국어 비교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결과가 당신과 일치합니다. 한국어 이해 속도 2.3초, 네덜란드어 4.1초. 정확도는 거의 같습니다. 저는 즉시 화상회의를 요청했습니다. 10월 첫째 주, 스크린 너머로 네덜란드 연구팀 3명이 나타났습니다. 책임 연구원이 자료를 공유했죠. 우리는 500명을 대상으로 실험했습니다.
연령대는 16세에서 28세까지. 네덜란드어는 문장 구조가 독일어와 비슷해서 설명이 길어요. 한국어는 정반대죠. 문장 끝에 모든 정보가 집약돼 있습니다. 저는 질문했습니다. 참가자 반응은 어땠나요? 연구원이 대답했습니다. 흥미로웠어요. 참가자들은 한국어 문장이 끝나기 전에 이미 의미를 파악했습니다. 어미 부분만 보고도 전체 맥락을 추론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실험과 똑같았습니다. 한국어는 문장 끝 이음절이 전체 의미의 70%를 결정했죠. 10월 둘째 주,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언어심리학과 교수였습니다. 그는 더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내왔습니다. 독일어는 복합명사와 긴 문장 구조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는 이걸 부담스러워해요. 최근 조사에서 18세에서 24세 응답자의 73%가 독일어 자막이 너무 길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비교 영상을 첨부했습니다. 같은 내용을 독일어와 한국어 자막으로 만든 거였죠. 독일어 자막은 화면의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한국어 자막은 5분의 1만 차지했죠. 저는 이 영상을 연구소 회의에서 공유했습니다. 교수들이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한 교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자막 길이가 시청 경험에 영향을 주는군. 10월 셋째 주, 스웨덴 룬드 대학교에서 놀라운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제목은 북유럽 5개국 젊은 세대 언어 선호도 조사였습니다.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총 2,500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조사였죠. 핵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5개국 모두에서 한국어 콘텐츠 소비가 2022년 대비 평균 280% 증가했습니다. 특히 핀란드는 420% 증가했죠. 보고서는 원인을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북유럽 언어들은 문법적 성과, 격변화로 문장이 복잡하다. 반면 한국어는 조사와 어미로 관계를 단순 명료하게 표현한다. 시간 압박 환경에서 후자가 선호된다. 저는 이 보고서를 번역해서 연구소 전체에 돌렸습니다. 반응은 양분됐습니다. 젊은 연구원들은 공감했고, 원로 교수들은 회의적이었죠. 한 원로 교수가 말했습니다. 이건 일시적 유행일 뿐이야. 10년 후면 다들 자기 언어로 돌아올 거야. 하지만 젊은 연구원이 반박했습니다. 교수님, 유행이 10년 가면 그건 구조 변화예요. 이미 3년째 증가 추세거든요. 10월 넷째 주, 저는 유럽 6개국 연구자들과 공동 연구를 제안했습니다.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스웨덴, 핀란드. 각국에서 같은 실험을 진행하고 데이터를 통합하자는 제안이었죠.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6개국 모두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8월 첫째 주, 첫 화상회의가 열렸습니다. 18명의 연구자가 모였죠. 독일 연구자가 먼저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동사 위치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독일어는 동사가 문장 끝에 오는 경우가 많아요. 의미 파악이 늦어지죠. 한국어도 동사가 끝에 오지만 어미가 미리 정보를 제공합니다. 스웨덴 연구자가 이어받았습니다. 우리는 격변화 문제를 봤어요. 스웨덴어는 주격, 속격, 여격을 구분합니다. 한국어는 조사로 간단히 처리하죠. 인지 부담이 적습니다. 네덜란드 연구자가 추가했습니다. 네덜란드어는 분리동사 때문에 문장이 길어져요. 동사가 앞뒤로 나뉘거든요. 한국어는 동사가 하나로 붙어 있어서 파악이 빠릅니다. 저는 메모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유럽 언어들은 각자 다른 이유로 문장이 길어지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이해 속도가 느려진다는 거였죠. 8월 둘째 주, 6개국 공동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각국에서 200명씩, 총 1200명이 참여했습니다. 같은 내용을 각국 언어와 한국어로 제시하고 이해 시간을 측정했죠. 8월 셋째 주, 통합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일관적이었습니다. 한국어 평균 이해 시간 2.2초, 유럽 언어 평균 4.5초, 정확도는 한국어 90%, 유럽 언어 88%였죠. 저는 이 데이터를 그래프로 만들었습니다. 6개국 언어가 모두 한국어보다 느렸습니다. 차이는 최소 1.8초에서 최대 3.1초였죠. 핀란드 연구자가 코멘트했습니다. 핀란드어는 격변화가 15개예요. 한국어는 조사가 10개 정도죠. 숫자는 비슷한데 처리 속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질문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핀란드 연구자가 설명했습니다. 핀란드어 격변화는 명사 형태를 바꿔요. 처리 과정이 복잡하죠. 한국어 조사는 명사 뒤에 붙기만 해요. 단순합니다. 8월 넷째 주, 브뤼셀에서 긴급회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유럽연합 교육문화총국이었습니다. 담당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의 모국어 콘텐츠 소비가 감소하고 한국어 콘텐츠 소비가 급증한다고요. 이게 언어 교육 정책에 영향을 줄까 우려됩니다. 저는 데이터를 공유했습니다. 6개국 통합 실험 결과
한국어 콘텐츠 소비 증가 추세, 자막 길이 비교 영상까지. 담당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네요. 유럽 언어들이 디지털 환경에서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뜻 아닌가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경쟁력 상실이라기보다는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 문제입니다. 미디어 소비 방식이 짧고 빠르게 바뀌었는데 우리 언어들은 여전히 길고 상세하죠. 9월 첫째 주 유럽연합 교육문화총국이 공식 보고서를 의뢰했습니다. 제목은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의 유럽 언어 경쟁력 분석이었습니다. 6개국 공동 연구팀이 작성을 맡았죠.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한 가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국어 콘텐츠 소비 증가는 단순히 문화적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언어 구조 자체의 효율성이 원인이었죠. 독일 연구자가 정리했습니다. 한국어는 정보 밀도가 높습니다. 같은 내용을 전달하는 데 필요한 음절 수가 유럽 언어의 절반입니다. 시한 압박 환경에서 이건 결정적 우위예요. 9월 둘째 주 보고서 초안이 완성됐습니다. 핵심 결론은 3가지였습니다. 첫째, 유럽 젊은 세대는 속도와 효율을 우선시한다. 둘째, 한국어는 높은 정보 밀도로 이 수요를 충족한다. 셋째, 유럽 언어들은 디지털 환경 적응을 위한 변화가 필요하다. 저는 이 결론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프랑스어를 포함한 유럽 언어들이 열등하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환경이 바뀌었고 새로운 환경에서는 다른 언어가 유리하다는 거였죠. 9월 셋째 주 보고서가 유럽연합에 제출됐습니다. 그리고 3일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고서 내용이 유럽 언론에 유출된 겁니다. 프랑스 르몽드지가 일면에 실었습니다. 유럽 언어, 디지털 시대에 뒤처지나? 독일 슈피겔지도 보도했습니다. 한국어 효율성, 유럽 언어학계 충격. 저는 당황했습니다. 학술 보고서가 정치적 이슈가 된 겁니다. 연구소 전화기가 쉬지 않고 울렸습니다. 언론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죠. 연구소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인터뷰는 거절해. 이건 너무 민감한 문제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언어가 느린가? 한국어가 정말 효율적인가? 언어 교육을 바꿔야 하는가? 저는 폭풍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단순한 학술 연구가 유럽 전체를 흔드는 사회적 논쟁이 된 거죠. 9월 넷째 주,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논쟁을 멈추려면 명확한 증거가 필요했죠. 한국어가 왜 빠른지, 어떤 구조가 정보를 압축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했습니다. 저는 한국어 교사에게 집중 수업을 요청했습니다. 주 5회, 하루 3시간씩. 한국어 어미와 조사만 집중 분석하기로 했죠. 첫 수업에서 교사가 칠판에 문장 하나를 썼습니다. 같습니다. 단 4음절이었습니다. 교사가 설명했습니다. 이내 음절에 5가지 정보가 들어있어요. 첫째, 과거 시제. 둘째, 이동 행위. 셋째, 화자의 높임. 넷째, 확정된 사실. 다섯째, 격식 있는 상황. 저는 놀랐습니다. 프랑스어로 같은 정보를 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LS party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높임과 격식을 표현하려면 Monsieur S party 또는 문장 전체를 바꿔야 했죠. 교사가 다른 예를 들었습니다. 가셨어요. 역시 4음절이지만 뉘앙스가 달랐습니다. 교사가 차이를 설명했습니다. 갔습니다는 격식 상황. 가셨어요는 친근하지만 존중하는 상황이에요. 어미 2음절 차이로 사회적 거리가 조정됩니다. 저는 즉시 메모했습니다. 어미 사회적 거리 조정 장치. 프랑스어는 이걸 어휘 선택으로 해결했습니다. Monsieur, Vause, 주 같은 단어들로요. 하지만 한국어는 어미 하나로 끝냈습니다. 10월 첫째 주, 저는 100개 한국어 문장을 수집했습니다. 모두 일상 대화에서 쓰는 짧은 문장들이었죠. 평균 음절수는 7.3개였습니다. 같은 내용을 프랑스어로 옮기니 평균 14.6음절이 됐습니다. 저는 차이를 분석했습니다. 한국어는 주어를 생략했습니다. 맥락으로 파악 가능하니까요. 프랑스어는 주어를 반드시 명시했습니다. G, L, L 같은 대명사들이죠. 한국어는 목적어도 자주 생략했습니다. 먹었어요만 말해도 됐습니다. 프랑스어는 제에만 해처럼 목적어를 넣어야 자연스러웠죠. 10월 둘째 주, 저는 핵심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어는 생략이 아니라 압축이었습니다. 정보를 없앤 게 아니라 어미와 조사에 집어넣은 거였죠. 예를 들어 드셨어요? 라는 문장을 분석했습니다. 겨우 4음절이지만 8가지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첫째, 과거 시제. 둘째, 먹는 행위. 셋째, 높임 표현. 넷째, 질문 형식. 다섯째, 친근한 격식. 여섯째, 확인 요청. 일곱째, 상대방에 대한 존중.
8째, 대답 가능한 열린 질문. 프랑스어로 같은 정보를 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에스코이베어스 에베즈만게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존중과 친근함을 동시에 표현하려면 어조나 추가 표현이 필요했죠. 저는 이걸 도표로 만들었습니다. 한국어 어미 하나당 평균 정보량은 3.7개였습니다. 프랑스어 동사 활용 하나당 평균 정보량은 1.9개였죠. 거의 2배 차이였습니다. 10월 셋째 주, 저는 조사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가, 에서, 로, 각각이 담고 있는 정보를 해체했죠. 학교에서라는 표현을 봤습니다. 에서 두 음절이 3가지 정보를 담았습니다. 첫째, 장소. 둘째, 행위 발생 지점. 셋째, 정적 위치가 아닌 동적 활동. 프랑스어로는 에콜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 장소만 나타냈죠. 동적 활동을 표현하려면 dance 에콜레 또는 추가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학교로는 어땠을까요? 요 한 음절이 방향과 목적을 동시에 담았습니다. 프랑스어는 vers l'école 또는 l'école인데 뉘앙스가 미묘하게 달랐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어 조사는 단순 문법 요소가 아니었습니다. 공간, 방향, 관계, 목적을 한 음절에 압축하는 정보 캡슐이었죠. 10월 넷째 주, 저는 연구팀 전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내용을 발표할 시간이었습니다. 20명의 연구원과 교수들이 모였죠. 저는 칠판에 2문장을 썼습니다. 한국어 가셨어요? 3절. 프랑스어 에스코엘레스 파티. 6단어, 7음절. 그리고 각각에 담긴 정보를 나열했습니다. 한국어는 7가지 정보, 프랑스어는 4가지 정보였습니다. 음절 대비 정보량이 한국어가 3.5배 높았죠. 한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어가 더 명확하지 않나요? 주어가 있으니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명확성은 맥락에 따라 다릅니다. 한국어는 맥락이 주어지면 주어 없이도 명확해요. 오히려 불필요한 반복을 제거해서 효율적이죠. 다른 교수가 질문했습니다. 그럼 맥락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저는 한국어 교사에게 물었습니다. 교사가 대답했습니다. 맥락이 애매하면 주어를 넣어요. 누가 가셨어요? 처럼요. 필요할 때만 추가하는 거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어는 필요 최소한의 정보만 명시하고 나머지는 압축한다. 프랑스어는 모든 정보를 명시하고 압축은 하지 않는다. 11월 첫째 주, 저는 최종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한국어의 정보 압축 메커니즘 어미와 조사의 다층적 기능이었습니다. 핵심 내용은 3가지였습니다. 첫째, 한국어 어미는 평균 3.7개 정보를 하나의 형태소에 집약한다. 둘째, 한국어 조사는 공간, 방향, 관계를 이름절에 압축한다. 셋째, 한국어는 맥락 의존을 통해 불필요한 명시를 제거한다. 보고서 말미에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어는 정보 밀도 최적화 언어다.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요구되는 속도와 정확성을 동시에 충족한다. 11월 둘째 주, 이 보고서를 유럽 6개국 공동 연구팀에 공유했습니다.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독일 연구자가 메일을 보냈습니다. 당신 분석이 맞습니다. 우리도 독일어와 한국어 조사를 비교했는데 한국어 조사 하나가 독일어 전치사고 전체와 같은 정보를 담더군요. 네덜란드 연구자도 확인했습니다. 네덜란드어 관계대명사 절이 한국어에서는 관형사형 어미 하나로 처리됩니다. 음절수가 10분의 1로 줄어요. 11월 셋째 주, 6개국 통합 데이터가 완성됐습니다. 모든 유럽 언어가 같은 패턴을 보였습니다. 정보를 명시적으로 표현하느라 문장이 길어지고 처리 시간이 늘어났죠. 반면 한국어는 정보를 형태소에 압축해서 문장을 짧게 유지했고 처리 시간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저는 이 데이터를 그래프로 만들었습니다. 가로축은 평균 문장 길이, 세로축은 이해 시간이었습니다. 유럽 언어들은 오른쪽 위에 모여 있었죠. 긴 문장, 느린 이해. 한국어는 왼쪽 아래 혼자 있었습니다. 짧은 문장, 빠른 이해. 11월 넷째 주, 저는 이 그래프를 들고 연구소장을 찾아갔습니다. 연구소장은 한참 동안 그래프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걸 공개하면 프랑스 언어학계 전체가 뒤집힐 거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400년간 믿어온 원칙이 디지털 환경에서는 통하지 않아요. 연구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하지만 인정하기 힘들어. 우리 언어가 느리다는 걸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셈이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느린 게 아니라 다른 겁니다. 프랑스어는 명확성을 위해 설명을 선택했어요. 한국어는 효율성을 위해 압축을 선택했죠. 환경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12월 첫째 주,
유럽연합 교육문화총국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최종 보고서 발표 일정을 잡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장소는 브뤼셀, 날짜는 12월 15일이었죠. 저는 발표 자료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핵심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어는 정보 압축을 통해 디지털 시대에 최적화됐다. 유럽 언어들은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하지만 한 가지 고민이 남았습니다. 이 발표가 유럽 언어들을 폄하하는 걸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저는 문장 하나를 추가했습니다. 언어의 의열은 없다. 다만 환경에 따른 적합성이 있을 뿐이다. 12월 둘째 주. 발표 전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자료를 마지막으로 점검했습니다. 데이터는 완벽했습니다. 논리도 명확했죠. 하지만 떨렸습니다. 내일 이 발표가 끝나면 유럽 언어학계는 변할 겁니다. 400년 전통이 흔들리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거였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브뤼셀 야경이 보였습니다. 내일 이 도시에서 언어의 미래가 다시 쓰일 겁니다. 12월 15일 오전 9시 브뤼셀 유럽연합 본부 회의실. 250명의 언어학자, 교육정책 입안자, 미디어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손에 땀이 났죠. 첫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언어 효율성 한국어 정보 압축 메커니즘 분석, 제목이 스크린을 채웠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6개월간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유럽 6개국 1200명 참가자 데이터입니다. 첫 번째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어 2.2초, 유럽 언어 평균 4.5초.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한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 이 차이는 참가자들의 한국어 노출 정도 때문 아닙니까? 저는 준비한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어 학습 경험이 전혀 없는 참가자만 추린 결과입니다. 차이는 여전히 2배였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가 올라갔습니다. 어미당 정보량 비교. 한국어 3.7개, 프랑스어 1.9개, 독일어 2.1개, 스웨덴어 1.8개. 숫자가 선명했습니다. 프랑스 소르본대학교 원로 교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공정한 비교가 아닙니다. 언어 유형이 다른데 단순 숫자로 비교할 수 없어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언어 유형이 다릅니다. 하지만 결과는 명확합니다. 같은 정보를 전달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다릅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 문장 길이 대비 이해도 그래프였습니다. 한국어는 짧고 정확했습니다. 유럽 언어들은 길고 정확도는 비슷했죠.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 교수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럼 우리 언어가 비효율적이라는 겁니까? 괴테와 실러의 언어가 디지털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요? 회의실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멈추고 말했습니다. 비효율적이 아닙니다. 다른 겁니다. 독일어는 논리와 정확성을 위해 설계됐어요. 한국어는 맥락과 효율을 위해 진화했죠. 환경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제 말은 불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탈리아 교수가 소리쳤습니다. 환경이 바뀌었으면 우리가 적응해야 한다는 겁니까? 단테의 언어를 버리라는 건가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학술 발표가 감정 싸움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유럽연합 담당관이 개입했습니다. 진정하십시오. 발표를 끝까지 들어봅시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젊은 세대 콘텐츠 소비 패턴이었습니다. 한국어 콘텐츠 소비 340% 증가, 모국어 콘텐츠 소비 18% 감소. 스웨덴 교육부 관계자가 질문했습니다. 이 추세가 계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현재 추세라면 5년 내 유럽 젊은 세대의 주요 콘텐츠 소비, 언어가 영어와 한국어로 양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네덜란드 교수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우리 언어는 사라진다는 건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역할이 달라지는 겁니다. 공식 문서, 학술 논문, 법률은 여전히 모국어를 쓸 겁니다. 하지만 일상 미디어 소비는 다른 언어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12월 15일 오후 1시, 점심 휴식 시간. 복도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각국 교수들이 모여 격렬하게 토론했습니다. 프랑스 교수 한 명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당신은 프랑스어를 배신한 거예요. 우리 언어의 명예를 짓밟았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배신. 저는 단지 데이터를 발표했을 뿐인데요. 독일 연구자가 제 편을 들었습니다. 배신이 아니라 경고예요. 현실을 직시해야죠. 젊은이들은 이미 선택했어요. 오후 세션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각국 교육부 관계자들의 질의응답이었습니다. 프랑스 교육부 차관이 먼저 물었습니다. 만약 이 추세가 맞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가르쳐야 합니까? 저는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정책 결정 사항입니다. 저는 연구자로서 현상만 보고할 뿐입니다.
독일 교육부 관계자가 날카롭게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당신 연구는 명확한 함의를 담고 있어요. 유럽 언어가 디지털 시대에 뒤처진다는 거잖아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뒤처진다기보다는 환경 변화에 대응이 늦다는 겁니다. 미디어가 짧아지고 빨라졌는데 우리 언어는 여전히 길고 상세합니다. 스웨덴 관계자가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해결책은 뭡니까? 우리 언어를 단순화해야 합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어는 강제로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디어 교육 방식은 바꿀 수 있죠. 짧고 효율적인 표현 교육을 강화하는 겁니다. 12월 15일 오후 5시 발표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회의실은 비워지지 않았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모여 긴급 회의를 시작했죠. 저는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30분 후 유럽연합 담당관이 나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각국 반응이 엇갈립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당신 연구를 거부하고 싶어해요. 독일과 네덜란드는 추가 검증을 요구합니다. 북유럽 국가들은 받아들이려는 분위기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담당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보고서는 공식 채택됩니다. 하지만 각국이 어떻게 대응할지는 모르겠어요. 12월 16일 유럽 언론이 발표 내용을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르몽드지 일면 헤드라인은 프랑스어, 디지털 시대의 패배자였습니다. 독일 슈피겔지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한국어 효율성 앞에 무릎 꿇은 유럽 언어들. 저는 연구소로 돌아왔습니다. 이메일함이 터져 있었습니다. 절반은 비난, 절반은 지지였죠. 한 프랑스 교수가 보낸 메일은 이랬습니다. 당신은 프랑스 언어학의 수치입니다. 400년 전통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렸어요. 반면 젊은 연구자의 메일은 달랐습니다. 용기 있는 발표였습니다. 누군가는 진실을 말해야 했어요. 12월 17일 프랑스 교육부가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파리7 대학 연구는 방법론에 문제가 있다. 언어 효율성을 단순 숫자로 측정할 수 없다. 저는 예상했지만 씁쓸했습니다. 데이터를 부정하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죠. 12월 18일 독일 교육부는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연구 결과를 검토하여 디지털 미디어 교육 과정에 반영하겠다는 발표였습니다. 12월 19일 북유럽 5개국이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언어 교육 개혁 태스크포스를 구성한다. 디지털 시대에 맞는 언어 사용 교육을 개발하겠다. 유럽이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거부, 독일과 북유럽은 수용. 같은 데이터를 보고도 반응이 정반대였죠. 12월 20일 저는 연구소장에게 불려갔습니다. 연구소장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교육부에서 압력이 들어왔어. 당신 연구를 철회하라고. 저는 놀랐습니다. 철회요? 데이터는 명확한데요. 연구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아. 하지만 정치적으로 부담스럽대. 프랑스어가 열등하다는 인상을 준다는 거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철회는 안 됩니다. 연구자로서 양심이 걸린 문제예요. 연구소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상했어. 그럼 최소한 표현을 부드럽게 수정해줘. 효율성 차이 대신 특성 차이로 바꾸는 식으로. 저는 고민했습니다. 진실을 희석하는 건 옳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거부당하는 것보다는 나았죠. 12월 21일 저는 보고서 일부 표현을 수정했습니다. 하지만 핵심 데이터와 결론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한국어는 여전히 2.2초, 유럽 언어는 4.5초였으니까요. 12월 22일 수정된 보고서가 재발표됐습니다. 하지만 언론의 관심은 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논쟁은 더 격렬해졌죠. 파리 거리에서 학생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프랑스어를 지키자는 플래카드가 보였습니다. 반대편에서는 시대 변화를 인정하자는 구호가 나왔죠.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단순히 데이터를 발표한 게 아니었습니다. 유럽 전체의 언어 정체성을 흔든 겁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진실은 말해줘야 하니까요. 설령 그게 불편하더라도. 2025년 1월 첫째 주, 새해가 밝았지만 논쟁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죠. 비난 일색이던 반응에 질문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파리 시내 한 서점에서 흥미로운 현상이 포착됐습니다. 한국어 학습서가 전년 대비 12배 팔렸습니다. 구매자의 60%가 40대 이상이었죠. 서점 주인이 말했습니다. 처음엔 젊은이들만 샀어요. 근데 요즘은 중장년층도 사가요. 자녀들이 보는 콘텐츠를 이해하고 싶대요. 1월 둘째 주, 소르본 대학교에서 예상치 못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 원로 교수, 브리셀 발표 때 가장 격렬하게 반대했던 분이었죠. 그가 제 연구실을 찾아왔습니다. 자네 연구를 다시 봤네. 감정을 빼고 데이터만 보니 부정할 수 없더군. 저는 놀랐습니다. 교수님. 그럼. 그가 손을 들어 제 말을 막았습니다. 인정하기 싫었네.
평생 프랑스어의 우수성을 가르쳤는데 그게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는 걸 받아들이기 힘들었어.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손주가 내게 물었네. 할아버지는 왜 한국 드라마 자막이 이렇게 짧은지 아냐고. 나는 대답을 못했어. 자네 연구를 읽고 나서야 설명할 수 있었지.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설명하셨나요? 교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어는 필요한 말만 한다고 했네. 프랑스어는 정확하게 말하려고 설명을 많이 하지만 한국어는 맥락으로 이해하게 만든다고. 손주가 그러더군. 그래서 한국 드라마가 재밌다고. 1월 셋째 주, 프랑스 국립언어연구소가 긴급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주제는 디지털 시대의 프랑스어 전략이었습니다. 저도 초청받았죠. 세미나장에는 100명이 넘는 언어학자들이 모였습니다. 3개월 전 브뤼셀 발표 때와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비난 대신 진지한 고민이 느껴졌죠. 한 교수가 발표했습니다. 프랑스어 유튜브 채널 조회수를 분석했습니다. 평균 문장 길이가 짧을수록 조회수가 높았습니다. 상관계수 0.78입니다. 다른 연구자가 추가했습니다. 프랑스 젊은 세대가 쓰는 프랑스어를 분석했어요. 주어 생략이 30% 증가했고 문장 길이는 20% 감소했습니다. 한국어 영향으로 보입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어 영향이라기보다 환경 적응으로 봐야 합니다. 젊은 세대는 본능적으로 효율적인 표현을 선택하고 있어요. 세미나 후 여러 교수들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한국어 어미를 프랑스어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맥락 의존 표현을 어떻게 교육해야 할까요? 프랑스어를 짧게 만들면서도 명확성을 유지하는 방법은 뭘까요? 저는 하나하나 답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프랑스어를 한국어처럼 만들 필요는 없어요. 각 언어의 강점을 살리면서 환경에 맞게 조정하는 겁니다. 1월 넷째 주, 독일에서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베를린 교육청이 새로운 미디어 장문 교육 과정을 발표한 겁니다. 핵심은 정보 밀도 높은 독일어 쓰기였죠. 교육 과정 책임자가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독일어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환경에 맞게 진화시킵니다. 불필요한 반복을 줄이고 핵심을 먼저 말하는 훈련을 합니다. 2월 첫째 주, 네덜란드가 뒤따랐습니다. 암스테르담 대학교가 효율적 네덜란드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어 구조를 연구해서 네덜란드어에 적용 가능한 요소를 찾는 프로젝트였죠. 책임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한국어를 베끼는 게 아닙니다. 한국어가 어떻게 정보를 압축하는지 배우고 네덜란드어 방식으로 재해석하는 겁니다. 2월 둘째 주, 스웨덴이 가장 과감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중고등학교 선택 외국어 과목에 한국어를 추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스웨덴 교육부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건 단순히 외국어 하나를 익히는 게 아닙니다. 효율적인 정보 전달 방식을 배우는 겁니다. 이건 모든 언어 사용에 도움이 됩니다. 2월 셋째 주, 프랑스에서도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파리 시교육청이 시범 프로그램을 발표했죠. 디지털 프랑스어 장문 과정이었습니다. 프로그램 책임자가 설명했습니다. 프랑스어의 명확성은 유지하되 표현을 간결하게 만드는 훈련입니다. 예를 들어 Il est important in notre cour을 Noten School로 줄이는 식이죠. 저는 이 소식을 듣고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제 연구를 거부하던 프랑스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2월 넷째 주, 유럽연합 교육문화총국이 공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제목은 다언어 유럽의 디지털 전환이었습니다. 핵심 권고 사항은 3가지였습니다. 첫째, 각국 언어의 디지털 효율성을 높이는 교육 과정 개발. 둘째, 한국어를 포함한 고효율 언어 연구 지원. 셋째, 언어 간 학습을 통한 상호 발전 촉진. 보고서 서문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언어의 의열은 없다. 다만 환경에 따른 적합성이 있을 뿐이다. 우리는 각 언어의 강점을 배우고 약점을 보완해야 한다. 제가 12월 발표에서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공식 문서에 실린 겁니다. 3월 첫째 주, 저는 다시 한국어 교사를 만났습니다. 이번엔 부탁이 있었습니다. 유럽 언어학자들을 위한 한국어 구조 특강을 해주실 수 있나요? 한국어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한국어가 어떻게 정보를 처리하는지 설명하는 겁니다. 교사가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다면 기쁘죠. 사실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항상 느꼈어요. 이 언어는 설명보다 감각으로 이해되는 언어라고요. 3월 둘째 주, 첫 특강이 열렸습니다. 30명의 유럽 언어학자들이 모였습니다. 한국어 교사가 칠판에 문장 하나를 썼습니다. 갔어요. 그리고 설명했습니다. 이 세 음절에 6가지 정보가 있어요. 과거, 이동, 완료, 높임, 친근함, 확정. 여러분 언어로 이걸 표현하려면 몇 단어가 필요한가요? 프랑스 교수가 대답했습니다. Il est parti.
최소 3단어예요. 높임과 친근함까지 표현하려면 문장을 바꿔야 하고요. 독일 교수가 추가했습니다. ist gegen. 역시 3단어죠. 격식을 표현하려면 동사를 바꿔야 합니다. 한국어 교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어는 어미 하나로 해결해요. 어요의 모든 뉘앙스가 담겨 있죠. 3시간 특강이 끝났을 때 참가자들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비난이나 질투가 아니라 순수한 학문적 호기심이 보였죠. 한 벨기에 교수가 말했습니다. 한국어가 우월하다는 게 아니라 다르다는 걸 이해했어요. 그리고 그 다름에서 배울 게 있다는 것도요. 3월 셋째 주, 저는 6개월간의 여정을 돌아봤습니다. 처음 실험을 시작했을 때 저는 프랑스어가 가장 정확할 거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제 확신을 깨뜨렸습니다. 한국어가 빠르고 정확했죠. 저는 충격받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반발했습니다.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우리 언어 전통을 부정하는 거라고. 하지만 데이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인정했습니다. 환경이 바뀌었고 언어도 적응해야 한다고. 이건 패배가 아니라 진화였습니다. 3월 넷째 주, 연구소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표정이 밝았습니다. 자네 연구가 유럽과학재단 올해의 연구로 선정됐네. 축하하네. 저는 놀랐습니다. 정말요. 그렇게 논란이 많았는데요. 연구소장이 웃었습니다. 논란이 많았기 때문이야. 자네는 불편한 진실을 말했어. 그리고 그게 변화를 만들었지. 4월 첫째 주, 시상식이 브뤼셀에서 열렸습니다. 3개월 전 격렬한 반발을 받았던 바로 그 장소였죠. 제가 단상에 올랐을 때 청중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원로 교수도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감을 말했습니다. 이 연구는 한국어의 우월성을 증명하려던 게 아닙니다. 환경 변화를 이해하고 우리 언어들이 어떻게 적응할 수 있는지 고민하려던 겁니다. 언어는 살아있습니다. 변화하고 진화합니다. 그게 언어의 힘입니다. 박수가 더 커졌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유럽 언어학계가 드디어 받아들인 겁니다. 변화를, 진실을, 새로운 시대를. 2025년 4월 둘째 주, 저는 파리7 대학 연구소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서울의 한 언어학 연구소였죠. 편지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유럽에서의 연구 결과를 봤습니다. 한국어 구조에 대한 귀하의 분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혹시 공동 연구 의향이 있으신지요? 한국어가 배울 수 있는 유럽 언어의 강점도 분석하고 싶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일방적 비교가 아니라 상호학습을 제안하는 겁니다. 저는 즉시 답장을 썼습니다. 기꺼이 참여하겠습니다. 4월 셋째 주, 유럽연합 교육문화총국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이름은 언어 다양성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였습니다. 예산은 500만 유로, 기간은 3년이었죠. 프로젝트 목표는 3가지였습니다. 첫째, 유럽 언어들의 디지털 효율성 향상 방안 연구. 둘째, 한국어를 포함한 고효율 언어 구조 분석 및 적용 가능성 검토. 셋째, 언어 간 상호학습 모델 개발. 저는 프로젝트 자문위원으로 초청받았습니다. 첫 회의는 5월 첫째 주 브뤼셀에서 열렸습니다. 회의실에는 15개국 대표 30명이 모였습니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부터 폴란드, 체코, 그리스까지 모두 같은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우리 언어를 어떻게 디지털 시대에 맞출 것인가. 독일 대표가 먼저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복합명사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Donald 같은 30자 단어는 디지털 환경에서 비효율적이죠. 하이픈을 활용한 분리 표기법을 연구 중입니다. 이탈리아 대표가 이어받았습니다. 이탈리아어는 주어를 생략할 수 있어요. 동사 활용만으로 주어를 알 수 있죠. 이건 한국어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이 강점을 디지털 콘텐츠에서 더 활용하려 합니다. 스페인 대표가 추가했습니다. 스페인어도 마찬가지예요. 뭐에만 말해도 내가 간다는 뜻이죠. 하지만 우리는 설명을 너무 많이 붙여요. 이걸 줄이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저는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각 언어가 이미 효율성 요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지 그걸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을 뿐이었죠. 5월 둘째 주, 프랑스 교육부가 시범 프로그램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디지털 프랑스어 작문 과정을 3개월간 20개 학교에서 운영한 결과였죠. 담당관이 보고했습니다. 학생들의 평균 문장 길이가 25% 줄었습니다. 하지만 정확도는 오히려 3% 올랐어요. 핵심을 먼저 말하는 훈련이 효과적이었습니다. 한 교사가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학생들에게 회의가 취소됐다는 내용을 전달하게 했어요. 처음엔 La réunion de demain est midi. été annulée en raison d'un problème라고 썼죠. 20단어예요. 교사가 계속했습니다. 훈련 후엔 La réunion annulée problem라고 썼어요.
3단어로 줄었지만 의미는 똑같이 전달됐습니다. 5월 셋째 주, 네덜란드에서 흥미로운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어 조사 시스템을 네덜란드어에 적용해 본 겁니다. 연구팀이 설명했습니다. 네덜란드어는 전치사가 복잡해요. in, up, ein, bei 등등. 우리는 한국어처럼 후치사 시스템을 실험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참가자들이 2주 만에 적응했고 문장 이해 속도가 15% 빨라졌습니다. 물론 이게 네덜란드어 표준이 되진 않겠지만 가능성을 보여준 겁니다. 5월 넷째 주, 서울에서 온 연구팀과 첫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한국 측 책임자가 흥미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한국어도 유럽 언어에서 배울 게 많아요. 특히 논리적 연결 표현이요. 프랑스어의 don't, ain't, par conséquent 같은 명확한 논리, 연결사가 한국어엔 부족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한국어는 맥락 의존도가 높아서 논리적 비약이 생길 수 있어요. 유럽 언어의 명시적 논리 구조를 배우면 한국어 학술 글쓰기가 개선될 겁니다. 한국 연구자가 추가했습니다. 독일어의 체계적 단어 구성법도 배우고 싶어요. 한국어는 한자어 조합으로 새 단어를 만드는데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6월 첫째 주, 유럽 한국 공동 연구 프로젝트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름은 언어 구조 상호학습 프로젝트였습니다. 프로젝트는 두 방향으로 진행됐습니다. 한 방향은 유럽 언어가 한국어에서 배우는 겁니다. 정보 압축, 어미 활용, 맥락 의존 표현. 이걸 각국 언어 교육에 적용하는 거죠. 다른 방향은 한국어가 유럽 언어에서 배우는 겁니다. 논리적 연결, 명시적 주어 사용, 체계적 전문 용어 구성. 이걸 한국어 학술 글쓰기에 적용하는 겁니다. 6월 둘째 주, 스웨덴에서 첫 한국어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고등학교 선택 과목이었죠. 100명 정원에 300명이 신청했습니다. 담당 교사가 보고했습니다. 학생들은 한국어 자체보다 한국어 사고방식에 관심이 많아요. 어떻게 짧게 말하면서도 정확할 수 있는지 배우고 싶대요. 한 학생이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니까 스웨덴어도 더 효율적으로 쓰게 됐어요. 불필요한 말을 빼는 연습이 된 거죠. 6월 셋째 주, 프랑스 국립언어연구소가 10년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제목은 프랑스어 디지털 전환 2035였습니다. 핵심 목표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2030년까지 디지털 콘텐츠 평균 문장 길이 30% 단축. 둘째, 2032년까지 효율적 프랑스어 작문 교육 전국 확대. 셋째, 2035년까지 프랑스어를 유럽에서 가장 디지털 친화적인 언어로 만들기. 야심찬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변화가 시작됐으니까요. 10월 첫째 주, 저는 1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2024년 1월, 첫 실험을 시작할 때만 해도 프랑스어가 가장 정확할 거라 확신했죠. 하지만 데이터는 달랐습니다. 한국어가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저는 충격받았고, 거부했고,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럽 언어학계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거부와 비난, 논쟁과 분열. 하지만 결국 우리는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환경이 바뀌었고, 언어도 적응해야 한다는 진실을요. 10월 둘째 주, 유럽연합 교육문화총국이 중간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프로젝트 시작 3개월 결과였죠. 핵심 성과는 이랬습니다. 15개국에서 디지털 언어 교육 시범 프로그램 운영 중. 한국어 구조 연구에 기반한 자국어 개선 프로젝트 12건 진행 중. 유럽 한국 공동연구팀 논문 3편 게재. 담당관이 말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는 언어 간벽을 허물고 서로에게서 배우고 있습니다. 10월 셋째 주, 저는 파리 시내 카페에서 한국어 교사를 만났습니다. 1년간 함께 공부한 분이었죠. 교사가 말했습니다. 처음 선생님이 한국어를 배우러 왔을 때 단순히 언어를 배우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언어 너머의 사고방식을 배우시더라고요. 저는 웃었습니다. 맞아요. 한국어는 제게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모든 걸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맥락이 말을 대신할 수 있다는 것. 교사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한국어의 유럽 언어의 명확성을 알려주셨어요. 덕분에 저도 한국어를 가르칠 때 논리적 연결을 더 강조하게 됐죠. 8월 첫째 주, 저는 새로운 연구 제안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언어 생태계의 상호 진화 디지털 시대의 다언어주의였습니다. 핵심 주장은 이랬습니다. 언어들은 경쟁하지 않습니다. 공존하고, 배우고, 함께 진화합니다. 한 언어의 강점은 다른 언어의 약점을 보완하고, 그 과정에서 모든 언어가 발전합니다. 한국어는 유럽 언어의 효율성을 가르쳤습니다. 유럽 언어는 한국어의 명확성을 가르칠 겁니다. 이게 진정한 언어 동맹이죠. 8월 둘째 주,
연구소 복도에서 그 원로 교수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자네 덕분에 내 손주가 할아버지를 다시 보더군. 할아버지도 새로운 걸 배우네라고 하더라고. 나이 들어 배운다는 게 창피한 줄 알았는데 자랑스럽더군. 저는 대답했습니다. 교수님, 배움의 나이는 없어요. 언어도 마찬가지죠. 수백 년 된 언어도 새로운 환경에서 배우고 변합니다. 8월 셋째 주, 파리 거리를 걷다가 한 광고판을 봤습니다. 한국어 학원 광고였습니다. 카피가 인상적이었죠. 한국어를 배우세요. 짧게 말하는 법, 정확하게 전달하는 법. 디지털 시대의 필수 언어.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광고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연스러웠습니다. 시대가 바뀌었고 사람들이 적응하고 있었으니까요. 8월 넷째 주, 저는 연구실 창가에 앉아 파리 하늘을 봤습니다. 1년 반 전 첫 실험을 시작할 때 저는 단순히 언어 이해 속도를 측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실험은 훨씬 큰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유럽 언어학계의 인식 전환, 교육 정책의 변화, 국가 간 협력, 그리고 무엇보다 상호 존중과 학습의 시작.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발견은 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에게서 배우는 태도였습니다. 한국어는 빨랐습니다. 하지만 그게 우월함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어는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유일한 길은 아니었죠. 모든 언어는 고유한 강점이 있습니다. 환경이 바뀌면 어떤 강점이 빛나는지가 달라질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서로의 강점을 존중하고 약점을 보완하고 함께 진화하는 법을. 이게 제가 1년 반 연구 끝에 얻은 가장 큰 교훈입니다. 언어는 경쟁이 아니라 협력입니다. 배제가 아니라 포용입니다. 고립이 아니라 연결입니다. 디지털 시대, 우리 언어들은 함께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어가 있었습니다. 속도와 효율의 언어, 압축과 맥락의 언어. 하지만 한국어 혼자가 아닙니다. 유럽 언어들과 함께 서로 배우며 새로운 언어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본 미래입니다. 언어들이 경쟁하지 않고 공존하는, 서로의 강점을 나누는, 함께 진화하는 세상. 그 세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